안녕하세요. 미국 시장 진출을 지금 막 고민 중이시거나 아니면 이미 문을 두드리고 계신 분들, 오늘 이야기 정말 주목해 주셔야겠습니다. 저희 손에 아주 흥미로운 자료 두 개가 있거든요. 바로 제미나이와 챗GPT, 이 두 거대 AI에게 똑같은 과제를 줬어요. K 프로덕트의 미국 시장 진출 전략에 대한 리포트를 써달라고요. 그렇죠. 같은 주제에 같은 목표를 줬는데 과연 이 두 AI가 어떤 다른 시각을 보여줄까? 또 어떤 데이터를 근거로 삼을까? 이걸 비교해보는 것 자체가 미국 시장을 이해하는 새로운 창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오늘 저희가 그 길잡이가 되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의 목표는 이 두 AI의 분석을 나란히 놓고 보는 거예요. 어디서 의견이 똑같은지, 또 어디서 각자의 개성이 확 드러나는지, 이걸 보면서 미국 시장의 기회를 아주 입체적으로 파악해 보는 거죠. 혹시 미국 시장 하면 너무 거대해서 막막하게 느끼셨나요? 오늘 K-뷰티, K-푸드를 넘어서 어떤 새로운 가능성이 숨어 있는지 한번 같이 탐험해 보시죠. 좋습니다. 그럼 본격적인 탐험에 앞서서 두 리포트가 공통적으로 동의하는 큰 그림부터 짚고 넘어가야겠죠. 두 AI 모두 한류가 이제는 단순한 문화적 호기심이 아니라는 점, 미국 시장을 움직이는 강력한 경제적 동력이 됐다는 걸 대전제로 삼고 있어요. 이건 더 이상 가설이 아니라 거의 상수가 된 거죠. 맞아요. 근데 제미나이 리포트는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더라고요. 굉장히 흥미로운 패러다임 전환을 지적하는데요. 과거 한국의 수출이 대기업 중심의 산업재였다면 이제는 한류라는 문화적 자본 그리고 기술 혁신을 등에 업은 중소기업들이 미국의 라이프스타일 인프라 자체를 수출하는 시대로 바뀌고 있다는 분석이에요. 음식을 제한하고 있다는 뜻이니까요. 그리고 그 변화를 숫자로 딱 증명하는 데이터가 챗GPT 리포트에 나와요. 어떤 데이터죠? 2024년에 드디어 한국이 프랑스와 캐나다를 제치고 미국 내 화장품 수출 1위 국가가 됐다는 사실입니다. 와, 1위요? 네. 이건 한류의 영향력이 그냥 막연한 호감을 넘어서 미국 소비자들의 지갑을 진짜 여는 구매력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가장 강력한 증거죠. 자, 그럼 그 화장품 수출 1위의 주역이죠. K-뷰티 시장부터 한번 깊게 들여다보겠습니다. 한때 K-뷰티가 좀 주춤한다는 이야기도 있었잖아요. 근데 요즘 틱톡을 보면 전혀 안 그렇더라고요. 챗GPT는 이 현상을 제2의 전성기라고 딱 정의를 내렸어요. 특히 조선미녀나 라운드랩 같은 인디 브랜드의 선스크린이 바이럴된 걸 핵심 예로 들었고요. 맞습니다. 하지만 죄민이는 바로 그 지점에서 아주 냉철한 경고를 해요. 이제 단순히 메이드 인 코리아라는 꼬리표만 팔리는 시대는 끝났다는 겁니다. 시장이 성숙해진 만큼 소비자들은 이제 브랜드의 성숙도 그리고 과학적으로 증명된 효능 이런 걸 아주 까다롭게 따지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건 굉장히 중요한 지점이네요. 한국 화장품이라는 사실만으로 어떤 프리미엄이 사라지고 있다는 거니까요. 그럼 그 성숙도와 효능을 증명하려면 구체적으로 뭘 해야 할까요? 바로 여기서 죄민이의 분석에 빛을 발합니다. 모두가 뛰어드는 레드오션 말고 아직 아무도 제대로 보지 않는 틈새 시장을 정교하게 파고들어야 한다고 주장하거든요. 그러면서 아주 구체적인 분야들을 제시해요. 첫 번째가 바로 스캘프 케어, 즉 두피 관리 시장입니다. 스캘프 케어요. 미국에도 헤어 제품은 정말 많지 않나요? 그렇죠. 근데 기존 미국 시장이 모발 가닥 자체의 윤기나 볼륨에 집중했다면 K-뷰티의 강점은 다르다는 거예요. 얼굴 피부 관리하듯이 두피의 뿌리 환경 자체를 관리하는 스키니피케이션 트렌드에 있다는 거죠. 스캘프 스퀘어나 인삼, 쑥 같은 한방 성분을 활용한 두피 앰플 같은 제품들. 이건 완전히 새로운 접근법입니다. 아, 듣고 보니 설득력이 있네요. 얼굴에 좋은 걸 두피에도 바른다는 개념이니까요. 또 다른 틈새 시장은 뭐가 있을까요? 두 번째는 클리니컬 뷰티입니다. 연어 DNA에서 추출한 PDRN이나 엑소종처럼 예전에는 피부과 시술에만 쓰이던 전문 성분들 있잖아요. 이게 이제 일반 화장품 영역으로 넘어오고 있어요. 이건 기술력을 가진 한국 중소기업들한테는 정말 거대한 기회의 땅이죠. 그렇군요. 세 번째는 남성 그루밍 시장인데 여기서도 관점이 독특해요. 화장이 아니라 최적화라는 개념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겁니다. 티 안 나게 피부톤 보정해주는 틴티드 선스크린이나 자연스러운 혈색을 주는 립밤처럼요. 남성 그루밍 시장은 미국도 이미 경쟁이 꽤 치열하지 않나요? K-뷰티 브랜드가 비집고 들어갈 틈이 있을까요? 좋은 질문입니다. 젠마니의 분석은 기존의 좀 마초적인 남성 화장품 브랜드와는 다른 결을 공략해야 한다는 거예요. 젠더리스 트렌드에 맞춰서 남성성을 강조하기보다는
자기 관리와 최적화에 초점을 맞춘 섬세한 제품들, 이걸로 승부해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트러블 케어인데 단순한 여드름 패치를 넘어서요. 유효 성분을 피부 깊숙이 전달하는 마이크로 니들 패치의 잠재력을 아주 높게 평가했습니다. 와, 정말 구체적이네요. 챗GPT도 비슷한 맥락에서 기능성 화장품인 더모 코스메틱이나 에리지 마스크 같은 뷰티테크를 언급하긴 했는데 제미나의 분석이 훨씬 더 시장을 잘게 쪼개서 전략을 제시하는 느낌입니다. 바로 그겁니다. 제미나는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세요. 이 전략을 적용할 기업들을 유형별로 나누는 프레임워크를 제시하는데요. 예를 들어 이미 미국에 진출했지만 성장이 정체된 기업, 제미나 용어로는 캐테고리 1 기업들. 이런 기업들이 바로 이런 틈새 시장으로 피봇해야 할 첫 번째 대상이라고 조언합니다. K뷰티는 이제 무엇을 파는지를 넘어서 누구의 어떤 문제를 해결해 줄 거냐로 접근해야 한다는 명확한 메시지죠. K뷰티가 단순히 유행을 넘어 문제 해결의 영역으로 진화하고 있다는 분석, 아주 인상 깊습니다. 이런 관점은 K푸드에도 똑같이 적용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냥 맛있는 걸 넘어서 이제는 미국 소비자들의 또 다른 문제를 해결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정확한 연결입니다. K푸드는 맛을 넘어 편의성과 경험이라는 문제를 해결하면서 메인스트림으로 진입했죠. 두 리포트 모두 공통적으로 트레이더조의 냉동김밥, 한국식 프라이드 치킨, 콘도그의 폭발적인 인기를 그 중고로 들어요. 아, 그 냉동김밥은 정말 대단했죠. 저도 한번 구해보려고 몇 주 동안 마트를 기웃거렸는데 결국 실패했습니다. 그야말로 현상이었어요. 그렇죠. 챗GPT가 제시한 수치를 보면 이게 얼마나 거대한 흐름인지 알 수 있어요. 한국식 프라이드 치킨 체인점은 작년 한 해 미국 내 매장 수가 22% 증가했고 콘도그 체인은 무려 52%나 급증했습니다. 심지어 6년 전에는 존재하지도 않던 시장이었대요. 이 숫자가 모든 걸 말해줍니다. 정말 엄청나네요. 그런데 모두가 아는 이런 성공 사례를 넘어서 앞으로의 기회는 어디에 있을까요? 여기서도 두 AI의 관점이 조금씩 다른가요? 네, 여기서도 제머나이의 관점이 아주 흥미롭습니다. 편의성 혁명이라는 키워드를 제시하거든요. 냉동김밥의 성공은 시작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이제는 미국인들이 집에서 쉽게 즐길 수 있는 모던 반찬이나 떡볶이 키트, 심지어 호떡 같은 스트리트 푸드의 냉동 제품화, 여기서 새로운 기회를 찾아야 한다고 분석합니다. 핵심은 레스토랑 퀄리티의 한식을 집에서 5분 만에 이 수요를 공략하는 거죠. 확실히 김밥이 그 가능성을 증명했군요. 기능성 음료 시장에 대한 제안도 재밌었어요. 설탕 많고 신맛 강한 기존 콤부차에 지친 소비자들을 위해서 과일을 넣어 산도를 낮춘 콤부차 2.0이나 제로슈거 스파클링 프로바이오틱 워터 같은 제품들이요. 더 나아가서 비건 사찰 음식의 잠재력도 언급하는데요. 중요한 건 인공고기 트렌드가 아니라 자연식물식 트렌드에 맞춰야 한다는 점입니다. 버섯이랑 다시마로 깊은 맛을 낸 된장찌개 레토르트 제품처럼 가공을 최소화한 건강한 비건식의 가능성을 본 거죠. 챗GPT는 여기에다가 작년 미국 내 김치 수입량이 80%나 증가했다는 데이터를 더해줍니다. 이제 김치나 고추장 같은 핵심 소스들이 미국 식탁에서 전혀 낯설지 않게 됐다는 강력한 증거죠. 자, 그럼 뷰티와 푸드라는 두 거대한 축을 살펴봤으니 이제 다음 주자로 꼽히는 분야들로 넘어가 보죠. K-패션이 항상 언급되는데 두 리포트 모두 K-팝 아이돌 덕분에 관심은 최고조지만 아직 시장 침투는 초기 단계다 이렇게 공통적으로 진단하더군요. 잠재력은 툰데 뭐랄까 아직 확실한 성공 공식은 없는 시장이랄까요? 맞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두 AI가 제시하는 틈새 전략이 갈려요. 제미나이는 아웃도어 이류의 스트리트 감성을 더한 고프코어 패션을 유망 분야로 꼽았어요. 한국의 발달한 등산 문화랑 고품질 원단 제조 기술을 결합하면 기능적이면서도 세련된 아웃도어 브랜드들이 승산이 있다는 분석이죠. 고프코어요? 그게 그렇게 큰 시장이 될 수 있을까요? 좀 너무 마니아적인 분야는 아닌가요? 충분히 가질 수 있는 의문입니다. 하지만 제미나이의 관점은 이걸 단순히 등산복으로 보는 게 아니에요. 아크테렉스처럼 일상복과 아웃도어의 경계를 허문 라이프스타일 웨어로 포지셔닝해야 한다는 거죠. 반면에 챗GPT는 아주 현실적인 지적을 했어요. 현재 미국 시장에 자라나 유니클로를 대체할 만한 강력한 중저가 SPA 브랜드가 없다는 점. 이 점이 오히려 에이세컨즈나 스파워 같은 한국 브랜드에게는 큰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가성비 좋은 트렌디함이라는 시장의 빈틈을 파고들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눈에 보이는 소비재 시장을 넘어서 물류나 재고 문제에서 비교적 자유로운 보이지 않는 수출 시장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B2B나 디지털 상품 같은 분야 말이죠. 바로 그 지점에서 제미나이의 분석이 정말 날카롭습니다. 첫째로 헬스케어 AI 분야를 꼽았어요. 루닛이나 뷰노처럼 이미 FDA 승인을 받은 한국의 AI 진단 기업들이 거대한 종합병원을 뚫으려고 애쓰기보다는 의사결정이 빠르고 효율성을 중시하는 응급진료 체인이나 독립영상센터를 공략해야 한다. 이렇게 구체적인 영업 전략까지 제시합니다. 아니, 타겟 고객까지 짚어주다니 AI 리포트가 맞나 싶네요. 왜 대형 병원이 아니라 그런 곳을 타겟으로 하라는 거죠? 대형 병원은 관료주의가 심하고 기존 시스템을 바꾸는데 저항이 크다는 거예요. 하지만 독립적인 중소규모 의료기관들은 비용 절감과 진단 효율성을 높여줄 솔루션에 훨씬 더 개방적이라는 현실적인 분석입니다. 두 번째는 협동 로봇인데요. 미국의 고질적인 서비스업 인력난을 해결할 대안으로 바리스타봇이나 치킨봇을 제시해요. 로봇이라니, 이건 너무 미래적인 이야기 아닌가요? 작은 가게에서 도입하기엔 너무 비쌀 것 같은데요? 제미나이는 바로 그 지점을 파고들어요. 수백 개 매장을 가진 대기업이 아니라 10개에서 20개 정도 매장을 운영하는 로컬 커피 체인점 같은 곳. 이런 곳이 최적의 타겟 고객, 즉 캐테고리 4 고객이라고 분석했어요. 이들은 인력난을 심각하게 겪으면서도 로봇 도입을 위한 자본 투자와 빠른 의사결정이 가능한 집단이라는 거죠. CGPT는 이 B2B 영역에서 디지털 콘텐츠의 힘을 강조합니다. 미국에서 가장 인기 있는 웹툰 앱은 네이버 웹툰이며 월 사용자가 1200만 명에 달한다는 데이터를 제시하면서요. 1200만 명이면 웬만한 TV 프로그램 시청자보다 많네요. 그렇죠. 이건 단순히 만화를 보는 사람이 많다는 걸 넘어서요. 이 웹툰 캐릭터와 스토리를 활용한 IP 라이센싱이라는 거대한 B2B 기회가 열렸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리고 정말 놀라운 데이터가 하나 더 있었죠. 2023년 상반기 미국에서 팔린 실물 CD 앨범 탑 10 중에 무려 9개가 K-팝 앨범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와, 스트리밍 시대에 이게 말이 되나요? 그러니까요. K-팝 팬덤은 이제 단순한 소비자가 아니라 강력한 구매력을 가진 컬렉터 집단이라는 걸 보여주는 상징적인 데이터입니다. 맞아요. 그 부분을 읽으면서 정말 놀랐습니다. 자, 지금까지 뷰티, 푸드, 패션, 그리고 B2B까지 정말 많은 분야를 다뤘는데요. 근데 제미나이 리포트를 읽으면서 제가 정말 하고 무릎을 쳤던 부분이 있어요. 우리가 전에 생각하지 못했던, 정말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던 새로운 시장을 발굴해낸 부분이었습니다. 저도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제미나이 리포트의 가장 독창적이고 빛나는 부분이죠. 첫 번째가 바로 저출산 시대의 역설, 골드키즈 이코노미를 겨냥한 프리미엄 유아용품 시장입니다. 한 명의 아이에게 모든 걸 쏟아붓는 부모와 조부모의 심리를 파고드는 거죠. 예를 들어 저자극 대나무 섬유로 만든 의류나 인스타그램 감성에 딱 맞는 새드 베이지 톤의 미니멀한 유아 가구 같은 것들입니다. 그리고 고령화 사회의 니즈를 반영한 시니어 펫케어 제품도 마찬가지입니다. 반려동물이 나이 들면서 생기는 문제들, 예를 들어 관절 건강을 위한 영양제나 이가 약한 노령견을 위한 부드러운 간식, 이런 제품들은 아직 미국 시장에서 주류가 아니에요. 이 분야에서 앞서 나가는 한국의 노하우가 그대로 수출될 수 있는 거죠. 마지막으로 디지털 시대의 반작용으로 떠오르는 아날로그 감성의 문구류 시장도 꼽았습니다. 다이어리 꾸미기, 이른바 닭구 문화와 연결된 고품질의 종이나 아기자기한 스티커 같은 제품들이 틱톡샵이나 엣지를 통해서 충분히 성공할 수 있다는 분석이었습니다. 정말 예상치 못한 시장들이죠. 그렇습니다. 결국 오늘 분석을 종합해보면 두 AI 리포트 모두 이제 한류라는 거대한 파도에만 막연히 기댈 시기는 지났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어요. 성공의 열쇠는 바로 틈새 시장 공략과 문제 해결을 위한 전문화에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제미나이 리포트가 제시했던 그 고객 유형별 접근법을 정리해보면 오늘 논의가 더 명확해질 것 같네요. 네, 아주 실용적인 프레임워크입니다. 오늘 나눈 이야기들을 한번 정리해보죠. 첫째, 이미 미국에 진출했지만 실적이 부진한 캐테고리 1 기업. 이런 기업은 일반 샴푸를 두피 클리닉 제품으로 포지셔닝을 바꿔서 새로운 시장을 창출해야 합니다. 둘째, 아직 미국 진출 경험이 없는 캐테고리 2 신규 기업은요, FDA 같은 규제 장벽이 낮은 패션이나 문구류,
혹은 배송비가 아예 없는 웹툰 같은 디지털 상품으로 시작해서 시장을 테스트해봐야 하고요. 재고 문제로 골머리를 앓는 기업이나 아예 미국 현지의 기업을 위한 조언도 있었죠. 그렇습니다. 재고 문제에 시달리는 캐테고리 3 기업은 B2C만 고집하지 말고 카페나 헤어살론 같은 B2B 채널의 제품을 공급하는 방식으로 재고를 처분하는 전략을 제안합니다. 마지막으로 인력난을 겪는 미국 현지 캐테고리 4 기업에게는 한국의 협동 로봇을 도입하거나 차별화를 위해 K-뷰티 헤드스파 서비스를 도입하라고 조언하죠. 각자의 상황에 맞는 구체적인 솔루션을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오늘 분석의 핵심은 이거네요. 단순히 한국 제품을 파는 게 아니라 미국 시장의 구체적인 문제, 페인 포인트를 해결하는 한국식 솔루션을 제공하는 것. 정확합니다. 그게 바로 오늘 두 AI가 우리에게 던지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오늘 우리는 두 AI의 눈을 통해 제품과 트렌드에 대해 정말 깊이 있게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여러분이 직접 고민해 보실 만한 마지막 질문을 하나 던지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어떤 질문이죠? 이제 한류는 단순히 화장품이나 음식을 파는 것을 넘어 효율성, 기술, 그리고 디자인으로 대표되는 한국의 문제 해결 방식 그 자체를 수출하는 단계로 진화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그리고 여러분의 비즈니스는 이 새로운 흐름에 어디에 위치할 수 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한번 찾아보시는 건 어떨까 합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